제가 제 안유화 경제투자론 채널에서 비트코인 대해서 여러 번 다뤄줬잖아요. 근데 이 코인이라는 거는 국가별로 정책이 다르고 사람마다 인식이 다르고, 그리고 놀라운 거는 지금 예를 들면 6만 달러 무너지면 코인을 사야 되냐, 예를 들면 7만 달러 넘어가고 막 10만 달러 되고 제가 100만 달러도 될 수 있다 이런 방송도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이 코인이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이 주제를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달러 발행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달러 발행과 비트코인을 비교해 보면은 비트코인에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달러 발행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달러 발행이 어떻게 발행되는지 혹시 아시는지 한번 먼저 자신한테 물어보고 다시 이 동영상을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심지어 전문가들까지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달러 발행이 아주 간단하다.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의장한테 전화를 하는 거지. 내일 10억 달러를 발행하자. 나는 여기서 10억 달러 채권을 찍어 놓을 테니 연준 의장 당신이 내일 10억 달러를 인수해서 내가 발행한 이 채권을 사가라. 이러면 달러가 발행되는 줄 알아요. 다시 말해서 전문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달러 발행이 미국 재무부에서 채권을 찍어 놓고 그걸 연준이 막 프린터 기계를 찍어서 그 채권을 사가면 달러 발행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이거는 굳이 비교하면 이 재무부의 왼손에 이 채권을 연준의 오른손으로 옮겨가고 대신에 화폐는 달러는 연준이 찍어서 재무부의 왼손에 넘겨주는 계획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무부의 채권을 찍고 그걸 연준이 막 프린터 기계 돌려서 달러를 발행해서 사가는 줄 알아요. 결론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달러는 이렇게 발행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포인트. 자, 그럼 달러는 어떻게 발행이 되냐? 일단은 달러는 마음대로 발행이 아니라 미국의 법에 의해서 발행이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달러 발행에 대해서 규정한 법이 있어요. 특히 그 중에 조항이 있는데요. 연방준비제도법이라고 연준이 홈페이지 가면 이 법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법이 있고요. 여기에 연방준비제도법의 제16장 2절과 18장 6절이 이 두 가지 조항이 연준의 미국 달러 발행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16장 2절과 18장 6절에서 규명한 내용은 연준에서 미국 달러 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증 자산이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하는 자산이 있어야 네가 새로운 달러를 발행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보증하는 자산은 어떤 자산이어야 되냐를 규명하고 있어요. 귀금속, 당연히 금이나 은 이런 거 말하겠죠. 증권, 주식이나 채권, 그리고 상업어음 이런 것들이 다 담보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준이 달러를 발행할 때 담보로 잡는 가장 보편적인 자산은 채권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주로 채권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실제는 주로 채권입니다. 그래서 달러 발행이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여기 연방준비법 제18장 6절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연방준비법 18장 6절에 따르면 연방준비은행은 돈을 인쇄하는 기관이 아닌 미국 달러 기준통화의 발행 기관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방준비은행 연준은 돈을 인쇄하는 기관이 아니다. 단지 정부가 위탁해서 달러를 발행하는 기관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쇄하는 기관이 아니다. 단지 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달러를 발행하는 기관이다. 이 뜻이에요. 달러를 발행할 때 담보자산을 잡고 발행해야 된다. 이게 이 두 법규의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냥 돈을 누가 인쇄하냐? 우리는 연준이 인쇄하는 줄 알고 있었잖아요. 아닙니다. 돈은 재무부에서 인쇄합니다. 미국 재무부에 조폐국이 있어요. 여기 한국 조폐공사처럼 미국 재무에 조폐국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달러를 인쇄합니다. 발행은 연준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연준은 달러를 발행하려면 뭔가를 담보를 들고 재무부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채권이죠. 국채.
그러면 연준은 갖고 있는 국채를 가지고 재무부에 가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달러를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쇄는 재무부에서 합니다. 예를 들면 10억 어치의 채권이 있어요. 국채 있어요. 그 국채를 재무부에 담보로 맡기면 재무부에서 그 10억에 해당하는 달러를 인쇄해서 연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연준이 달러 발행은 끝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담보자산이 있어야 된다. 채권을 많이 쓴다. 두 번째, 그걸 재무부에 등록한다. 그게 담보자산을 잡는 과정이다. 그러면 재무부는 종이돈을 인쇄해서 연준한테 준다. 이게 미국 달러가 발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연준이 계속 발행하고 싶어요. 돈을. 시장 보니까 유동성이 부족하네. 시장에 돈이 부족하네. 이러면 이 말은 이쿠어. 연준이 담보할 자산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채권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첫 번째 10억짜리 채권은 첫 번째 10억만큼 달러를 발행했어요. 그럼 시중에 10억이 풀렸어요. 근데 부족하네. 또 10억을 발행하고 싶어. 그러면 또 손에 10억만한 자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새로 발행한 달러를 10억 가지고 채권 시장에 가서 또 채권을 사옵니다. 채권을 사왔어요. 그 채권을 또 재무부에 등록을 해서 또 추가로 10억 달러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새로 발행된 그 달러를 가지고 또 시중에 가서 또 10억짜리 채권을 또 사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등록해서 또. 그래서 이런 거를 무한 반복하면서 달러는 계속 발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제가 달러가 어떻게 발행된 논리는 설명드렸어요. 두 번째, 여기서 조금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군가 이런 질문할 거예요. 만약에 달러를 새로 발행한 달러 가지고 채권 유통시장에 가서 채권을 살 때 기존에는 10억 달러를 주면 그 채권을 살 수가 있었는데 연준이 계속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달러를 사가면 그 채권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10억 달러를 발행한 거 가지고 처음에는 10억 채권을 살 수 있었는데 두 번째 새로 발행한 10억짜리 달러 가지고 다시 와서 그 채권 살려 할 때는 이제는 10억 달러로 못 사는 거예요. 이제는 11억 달러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10억 달러 양만큼 못 사고 그보다 적은 양을 사게 되겠죠. 그보다 적은 양의 채권을 사서 재무부에 등록해서 두 번째는 9억 달러 정도 발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9억 달러를 발행해서 다시 와서 또 채권을 사려면 이제는 8억밖에 못 사는 거예요. 8억짜리 채권밖에. 그럼 8억짜리 채권을 다시 재무부에 등록해서 또 8억 달러만큼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또 8억 달러 가지고 왔을 때 또 채권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번에 7억만 원 채권밖에 못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만약에 미국 연준이 계속 달러를 발행하면 어떻게 하죠?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연준의 달러 발행 능력이 한계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끊임없이 채권을 사들였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끊임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의 달러 발행량은 한계적으로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막 무작정 달러를 계속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달러의 발행량은 줄어들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연준이 어떨 때 달러 발행 능력이 가장 강해질까요? 앞에서 이미 답이 나왔어요. 언제 가장 강해지죠? 사실은 채권 가격이 쌀 때죠. 예를 들면 아까 10억 달러가 있어요. 근데 시장에 가봤더니 내가 옛날 10억 달러 주던 채권이 가격이 떨어져서 시장에 수요가 적었겠죠. 9억밖에 안 됐어. 그럼 내가 그걸 9억만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억 달러가 남는 거잖아. 1억 달러 추가로 또 채권을 구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두 개로 1억 달러 채권을 담보로 1억 달러 발행하고 또 9억 달러를 담보로 해서 발행하고. 그러니까 채권이 쌀수록 결국은 연준의 달러 발행 능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채권 가격이 언제 쌀까요? 사람들이 안 살 때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시장의 유동성이 적을 때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시장에 돈이 적을 때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연준은 많은 채권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왜? 채권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싸게 많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싸게 많이 사서 신규 달러를 많이 발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쌀 때 마침 시장의 유동성이 떨어질 때
반대로 연준의 달러 발행 능력은 높아지니까 마침 시장의 부족한 유동성을 메꿀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달러 발행 체계의 첫 번째 위대함인 거예요. 놀라운 메커니즘인 거죠. 그러니까 연준은 싸게 사서 높게 팔아서 그 차익을 봅니다.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싸게 사서 높게, 다음에 올 때는 가격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싸게 사서 높게 팔아서 차익을 벌면서 시장 유동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일거양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준은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게 달러 발행의 첫 번째 포인트고요. 또 정교하고 위대한 점입니다. 달러 발행 시스템의 두 번째 위대한 점은 비금속의 그 총량 한계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거의 금본위제 화폐 시대에는 이게 왜 달러를 이렇게 담보자산을, 왜 미국 연방준비법에서 항상 담보자산을 갖다 놔야 신규 달러를 발행하게 했냐면 금본위 시대의 화폐 발행 대차대조표 방식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금본위 시대에 금을 갖다 담보로 잡아야 종이 화폐를 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차대조표에서 자산과 부채, 자본이 항상 항등식이 성립되잖아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게 첫 번째 그 은행가가 갖고 있는 첫 번째 금인 거예요. 그래서 은행가가 첫 번째 금을 담보로 잡아야 거기에 해당되는 액수의 종이 화폐를 발행하게 한 거예요. 이 논리가 달러 발행 체제에 그대로 온 겁니다. 근데 금본위 시대의 화폐는 한계가 뭐냐면 금을 항상 담보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금 채굴량만큼 화폐를 발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질 때는 금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죠. 결국 종이 화폐 발행에 한계가 오는 버린 거죠. 근데 경제는 엄청 커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금본위 화폐가 더는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생산 능력이 폭발적으로 터지는데 이 금본위 화폐로 계속 가면은 결제통화로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경쟁이. 그러니까 결국은 종이화폐 시대로, 신용화폐 시대로 올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금본위제 시대의 가장 큰 아킬레건이 뭐냐면 채굴량의 한계를 받는다. 두 번째는 희소성. 금의 가치가 희소성에 있는 거예요. 적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건데, 만약에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종이화폐를 많이 발행해야 되니까 그러면 금을 많이 채굴해야 되잖아요. 금을 많이 채굴할수록 양이 많아지니까 금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금의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결국 종이화폐 발행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드 오프, 이해상충, 모순이 되는 거죠. 경제 규모에 맞게 종이화폐를 많이 발행하려면 금을 많이 캐야 되는데, 금을 많이 캐면 결국 금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종이화폐 발행 능력이 떨어져 버리는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게 금본위 화폐 시대의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금이라는 거는 사실 사용 가치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왜 가치가 있냐? 사람들이 금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믿음. 근데 금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용 가치보다 사실은 믿음의 가치가 더 크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반적으로 채굴량에 영향을 받고, 두 번째 채굴하려면 사비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노동력을 투입해야 되고 시간을 투입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노동력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자원을 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회 자원도 많이 낭비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경제학자들과 은행가들이 고민한 거죠. 어떻게 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생산 규모의 양을 맞출 수 있으면서 또 이게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할 수 있는 이런 통화 발행 시스템이 없을까를 고안한 것이 달러 발행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달러 발행이 이런 금 본위 화폐의 많은 한계점을 극복한 첫 번째 위대한 점이 있고요. 두 번째 오늘 말하고자 하는 중점입니다. 사실은 달러 발행은 우리가 누가 발행했다고 했죠? 앞에서 연방준비법에 의해서 달러 발행 기관은 연준이다. 찍어내는 거는 재무부의 조폐부다 말했죠. 근데 우리가 달러 발행 체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달러를 발행하는 대표자 역할만 연준이 하는 거지, 실제는 미국의 달러가 많이 발행되려면 미국인들이 달러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미국 달러 발행은 탈중앙화다. 달러 발행은 중앙화된 연준에서 발행한 건데 왜 달러는 탈중앙화 화폐라고 하지? 옛날에 제가 비트코인이 가장 큰 가치는 탈중앙화라고 했잖아요. 어느 정부의 통제도 안 받는다. 그게 비트코인의 가장 큰 가치라고 말했죠. 근데 지금 익숙한 단어가 나왔어요. 달러가 탈중앙화 화폐다.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거 분명히 중앙화된 연준에서 발행한 건데 왜 달러가 탈중앙화 화폐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앞에서 연준이 달러를 발행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데죠? 담보자산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채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채권이. 그래서 지금 연준이 재무부에 등록한 담보자산으로 가장 많이 잡는 것이 MBS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 터질 때 모기지 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부실 대출이 많아지면서 2008년에 금융위기 터졌잖아요. 그 MBS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그래서 연준이 실제는 재무부에 등록한 가장 많은 담보자산이 MBS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자, 주택담보대출 자산은 이 MBS 누가 만들어내죠? 당신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미국인 로버트라고 미국인이 있다고 합시다. 배추를 심는 농부라고 합시다. 야채를 심는 농부. 이 로버트가 사실은 달러를 발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 로버트가 집을 짓고 싶어요. 자기 땅에다 집을 지으려면 100만 달러가 필요해요. 근데 100만 달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집을 못 짓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제도가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그래서 은행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은행 찾아가서 제가 100만 달러 집을 짓겠습니다. 대신에 이 집은 당신의 은행한테 담보로 잡히겠습니다. 담보로 잡히고 제가 이 대출을 상환을 다 할 때까지 이 집은 당신한테 맡기겠습니다. 이 뜻이죠. 그럼 은행에서 좋아요. 그러면 100만 달러 대출해 줄 거예요. 대신에 당신이 만기에 상환할 때는 110만 달러를 상환해야 됩니다. 10만 달러는 이자입니다. 기한은 11년입니다. 11년에 다 갚아야 됩니다. 1년에 10만 달러씩 갚으면 11년이면 110만 달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출 조건으로 100만 달러를 로버트에게 대출해 줍니다. 이게 MBS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로버트가 건축공사에 가서 100만 달러를 주고 집을 지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공사가 100만 달러 수입이 생긴 거죠. 매출이 생긴 거죠. 그러면 건축공사는 100만 달러 매출이 생겼기 때문에 100만 달러만큼 소비 능력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로버트가 앞으로 11년 동안 은행에 110만 달러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야채를 심고 팔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11년 동안에 110만 달러 내치의 야채를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팔아야 110만 달러가 손아귀에 들어오면서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분할 상환이니까 1년에 10만 달러씩 갚는 겁니다. 1년에 10만 달러 갚은 거는 9만 원금에 플러스 만 이자가 있는 겁니다. 1만 달러는 이자, 9만 달러는 원금. 그래서 11년이면 다 갚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구조로 MBS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은행은 로버트한테 이 대출을 해주고 그걸 11년 동안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110만 달러짜리 대출이잖아요. 이걸 제3자한테 얼른 매각합니다. 그걸 얼마나 매각하냐?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110만 달러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3자한테 102만 달러에 그걸 매각합니다. 그러면 그 양도해간 기관은 그걸 11년 기다리면 110만 달러 받으니까 8만 이자를 받는 계획이 되죠. 은행은 이 거래에서 리스크 하나도 없이 2만 달러를 챙긴 겁니다. 그러면 이걸 MBS를 누가 사가냐? 바로 연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준이 로버트의 MBS 대출 자산을 102만 달러 주고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준의 손에 102만 달러의 MBS가 있는 거예요. 그 만기까지 갖고 가면 110만 달러 받는 겁니다. 근데 연준은 이 102만 달러에 사온 이 100만 달러짜리 MBS를 재무부에 등록해서 100만 달러를 추가로 발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간에 은행을 거쳤습니다만 실제는 로버트한테 누가 대출해 준 계획이 되냐면 연준이 대출해 준 계획이 돼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로버트는 MBS라는 대출을 일으켰기 때문에 세상에 MBS라는 대출 자산이 생긴 거고 이 대출 자산을 연준이 사왔기 때문에 그걸 담보로 잡아서 신규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포인트를 아시겠죠? 만약에 로버트가 집에 대한 새 집에 지는데 욕심이 없어요. 그럼 대출 안 하겠죠. 그럼 세상에 로버트의 100만 달러짜리 MBS 자산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연준은 돈을 발행하고 싶어도 못 발행하는 거예요. 3억 3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소비에 대한 욕구가 없어. 그러면 대출을 안 해. 그러면 연준은 담보 잡힐 대출 자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달러를 발행 못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 로봇처럼 생활에 대한 기대와 집도 좋은 집에 사고 차도 좋은 차를 타고 이런 소비에 대한 욕망이 강할수록 연준의 달러 발행 능력은 높아지는 거죠. 왜? 담보할 자산이 많아지는 거죠. 그걸 제국의 담보로 잡힐 때마다 새로운 달러가 시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달러가 나오니까 또 그 달러로 또 많은 사람들이 소비가 늘어나게 되죠. 왜 아까 은행이 감히 로버트한테 지어지지도 않은 집에 대해 MBS 대출을 해줄 생각할까요? 땅밖에 없는데 연준은 아는 거죠. 내 로버트한테 대출해준 이 110만 달러 대출이 연준이 사갈 거라는 걸 알고 과감 없이 대출을 해주는 거죠. 연준이 사갈 걸 아는 거죠. 로버트는 앞으로 11년 동안 열심히 야채를 생산해서 매년마다 팔아가지고 그걸 소득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채 관계로 로버트는 열심히 생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로버트는 달러를 발행하는 사실은 역할을 하게 된 거고 또 그걸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니까 사회에 새로운 야채를 많이 생산하게 되고 또 새로운 집이 생겼잖아요. 아까 100만 달러 집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결과물은 100만 달러 건축물이 생겼고 또 110만 달러 내치의 뭐가 생겼죠? 야채 생산이 생긴 거죠. 이 세상에 새로 만들어진 부가가치인 거죠. 이게 GDP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금하고 비슷합니다. 비트코인은 방대한 전기를 사용해서 채굴을 통해서 비트코인 하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 특히 중국 같은 나라들은 비트코인을 금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를 너무 많이 쓰니까 금지시켜 버렸잖아요. 금하고 비슷해요. 금광 채굴을 하려면 엄청난 인력 자원과 돈, 장비 이렇게 다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생산 자원을 많이 써야 금이 채굴이 되거든요. 그것도 금 채굴하는 과정보다 되게 힘들어요. 비트코인도 전기를 엄청 소모해야 앞으로 점점 지금 2100만 개 다 채굴하려면 전기를 점점 더 천문학적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만들어낸 거죠. 우리가 온라인상에 금을 만들어 그래서 금하고 논리가 굉장히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금이 채굴량이 한계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래 규모가 제한을 받잖아요. 희소성의 법칙.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이해상충 문제 때문에 달러 통화 발행 체계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다음에 또 이어서 그러면 달러 발행 체제가 앞으로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기고 이 위대한 시스템이면서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를 가지고 제가 별도의 시간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네이버 프리미엄에 글로 정리해서 올립니다. 계속 시리즈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동영상 보신 분들 이해를 하셨으면 별도로 볼 필요 없고요. 혹시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안유화 경제투자론이라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치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링크가 뜹니다. 거기에 가면 이 글로 정리한 게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소화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